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초미에 관심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모든 살균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익의 누먼 대기업, 그 다음에 연구인과 법조인들의 윤리 실종, 보건당국의 무지, 정치권의 무책임,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 이게 문제인데요. 과연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물론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당연히 몇 명이 죽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시겠지만, 그리고 물론 사실이지만 조금 다른, 우리 사회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신문에서 소개된 것이 지금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평가연구원에서 PHMG, MIT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옥시에서 사용한 거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폐섬유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전반에 대해서,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지금 국민들은 이 가습기 살균제를 아무도 이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 5, 6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화학연구소나 뭐 안전평가 이런 것들도 물론 또 우리 생활 소재와 관련해서 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런 살균과 균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사들의 어떤 의학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앞선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의사로서 그런 좀 설명을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과관계, 과연 살균제가 어떻게 폐섬유화를 일으키는가? 결론은 뭐 잘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뭐 오늘 소개된 데서는 그 면역 세포라든지 혈관 세포 이런 거에 있어 가지고 괴사를 일으킨다. 괴사라는 건 이제 죽는다는 뜻인데, 세포를 죽인다,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세포들이 괴사된다, 그죠? 당연히 뭐 우리 살균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살균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락스라는 게 있죠. 락스, 그죠? NaOCl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양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화학 조성을 가진 살균제, 더 효과적이고 더 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물질들이 자꾸 이제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락스라는 살균제는 기본적으로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분무를 해서 흡입해서도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거는 바닥이나 닦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지, 사람이 먹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소독약을 바르기도 하지만, 소독약, 예를 들어서 치과나 병원에 쓰는 소독약이 포타딘 그냥 알코올 이런 걸 쓰잖아요. 포타딘, 과산화수소, 알코올은 이제 용기 닦는 데 좀 쓰고요.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을 절대 먹거나 흡입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살균제라는 것은 세포 독성이 당연히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구 결과라는 것이 진부한 얘기죠. 당연히 세균도 죽이고 우리 몸의 세포에도 해로운 것이 당연히 살균제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미생물학이나 이런 부분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만성염증과 암을 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좀 더 곁들여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세균 세포에는 당연히 해로운 거죠. 보통 우리가 항생제라는 게 있는데요. 항생제, 그 다음에 살균제라는 게 이제 소독약 뭐 이런 거 소독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독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물질을 세균들이나 이렇게 제거하는 거죠. 세균들이나 이렇게 생체 세포들을 죽이는 거죠. 당연히 세포들이 살 수 없죠. 그런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균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살균의 화학적인 방법도 있지만 물리적인 방법이 있죠. 일단 유기물 세척. 유기물이 없이 깨끗하게, 그죠? 청소를 하면, 우리 뭐 세탁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옷을 빨 때 옷을 락스에만 담궈두진 않죠. 락스는 물론 색깔 변하니까 우리가 문질러야 됩니다. 그죠? 문질러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유기물 세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클레이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는 뭐 열을 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열을 아무리 가하고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살아남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토클레이브는 열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세균을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수술할 때 소독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유기물 세척이라는 게 사실 되지 않으면 오토클레이브를 해도 가장 강력한 수단인 오토클레이브라는 127도 가까운 열에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가열을 하더라도 세균이 얼마 정도 죽더라, 이렇게 한 것도 결국에는 유기물 세척이 없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한 15분, 30분만 지나면은 세균들이 다시 또 쫙 퍼져서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잡는다는 것은 다 잡으려고 무리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고, 특히나 유기물 세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단은 깨끗하게 유기물을 세척을 해야 다른 어떤 이런 걸 했을 때 좋은 거죠. 뭐 소독약 같은 게,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유기물 세척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적절히 하고 소독약을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살균의 방법에서 살균에서 100% 살균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100% 살균은 불가능합니다. 좀 균을 줄이는 거죠. 균 수를 감소시키는데 그 살균제의 목적이 있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에서 우리가 가습기를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습기의 어떤 청결. 가습기를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이런 어떤 면 소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약간은 이렇게 약간 거칠거칠한 천으로 이렇게 비누, 그죠? 세정제 같은 이제 비누나 액체 세정제 같은 세정제를 활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손의 힘으로 닦아서 제거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자꾸 때가 끼고 좀 귀찮으니까 가습기를 이제 화학적으로 살균을 하려고 이런 이제 소독제제, 살균제제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물론 어떤 살균제를 쓰더라도 이 기본적인 세척이 정기적인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죠. 정기적으로. 이 유기물 세척이 중요하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그것은 쉽게는 빨래라든지 설거지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설거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기물을 세척을 하고 일단 말려 놓으면 그죠? 건조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청결은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청결, 그죠? 청결과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물리적으로 전기적으로 쓸고 닦고 씻어주고 이 부분은 영원히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살균제, 뭐 좋은 살균제 사용을 해서 이 일을 절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령 뭐 우리가 더러운 식기가 있다 그랬는데 식기에 그걸 씻어내지 않고 그냥 락스에 담궈둔 다음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잖아요. 유기물이 있으면은 어떤 살균제를 쓰더라도 다시 뭐 독한 세균들이 다시 자라납니다. 독한 세균들이 생겨나고 그게 이 살균제의 남용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너무 심각하게 이 바로 살균제 남용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당연히 독성이 있죠. 먹으면 안 되고 흡입하면 안 됩니다. 흡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문제가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고, 그죠? 세포가 손상되니까 염증이 일어날 것이고, 염증이 일어나면은 섬유화가 진행되는 거죠. 염증의 단계를 거쳐서 염증이 낫는 과정에서 염증이 폐 전반에 걸쳐서 낫고 생기고 반복하다 보면은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섬유화라는 거는 낫는 것의 과정인데요. 우리 다쳤을 때 이렇게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흉터가 이게 섬유질이 많은 어떤 조직으로 낫는 거라서 굳은 살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섬유가 많은 조직으로 치유가 돼요. 우리 일단 보통은 이렇게 치유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를 좀 희석시키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 그 나쁜 유독한 살균제가 계속 들어오면 염증 왜 생겼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의 포인트죠. 살균제가 세포를 죽였으니까 염증이 생겼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가 살균제로 이렇게 뭐 피부가 문지른다고 해서 피부가 문드러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균제의 어떤 의문, 가습기 살균제의 의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론 5, 6년 전에 제가 그 살균제 저는 시판되는 걸 몰랐지만 제가 저한테 그런 시판되는 것을 공짜로 준다 해도 저는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저는 20년 전에 이런 이제 세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생제도 남용하면은 그 항생제 남용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 남용하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항생제를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독한 세균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뭐 염증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살균제 남용 문제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떤 화학적인 어떤 우리 화학 소재에 대한 어떤 편리함, 물론 편리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편리함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몸을 어느 정도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학적 소독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항생제는 특정 세균에 대한 어떤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적합성이라고 한다면 일단 화학적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광범위한 세균들을 줄여주는 다양한 세균 숫자를 줄여주는 어떤 소독의 개념인데요. 청결한 환경에서 염증은 덜 발생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습기는 특히나 우리가 흡입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청결을 하는 어떤 세척 작업을 게을리하면서 살균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살균제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항생제도 일종의 뭐 남용이라는, 결국 살균제는 이게 항생제랑 거의 유사한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살균제, 그죠? 살균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응? 우리가 뭐 행주를 살균한다 이렇게 하면서 살균 좋다 하지만,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100%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입니다. 세균수를 줄이는 거. 깨끗이 빨고 소독. 행주를 우리가 소독할 때 어떻습니까, 그죠? 깨끗이 빤 다음에 비누로 퐁퐁 같은 걸로 빨죠, 그죠? 빨고 난 다음에 삶아야죠. 아니면 퐁퐁을 넣어서 삶으면서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네, 끓여줘야지. 살균을 하면 냄새도 좋고 이런데, 유기물질을 결국 없애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하다. 유기물질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살균제로 지금 균을 막 죽여 나가는 것은, 유기물질이 있으면은 균이 자꾸 생겨나고 그것이 자꾸 이제 썩잖아요, 그죠? 물이 썩게 되는데, 이 썩는 작용을 방지하고자 살균제를 넣으면은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 몸에는 이제 폐가 있는데요. 이게 뭐 보시면은 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폐는 특히나 우리 몸에서 이 폐라는 것은 구강과 연결된 것이죠. 구강과 연결돼서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도 안에도 많은 정상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 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정상세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정상세균의 이런 남용의 문제는 정상세균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정상세균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폐는 구강에 이어져 있고 구강 안에도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듯이, 물론 정상세균들은 나쁜 세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이 폐섬유화라는 것은 조금, 만약에 나쁜 세균이 발생하였다면은 폐섬유화가 진행되지 않고 아마 폐렴 같은 게 생겼겠죠? 폐렴이나 상기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상기도 감염, 폐염증이나 상기도 위쪽, 여기 우리 기도 앞쪽이나 이쪽 쪽에서 어떤 염증, 감염을 일으켜서 뭐 문제가 됐을 텐데요. 정상세균에 물론 이제 살균제가 날라서 가니까 낮은 농도로 우리 사람에게 흡입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흡입독성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흡입독성 문제에 대해서 그 연구한 것만 활용하고, 이제 먹었을 때 임신한 쥐에 있어서 어떤 문제, 식용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그 기업체 유리하도록 흡입 독성에 대한 부분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고서를 조작했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을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입 독성에 있어서 그러면 흡입 독성에 있어서 지금 쥐 실험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찌된 내용일까요, 도대체? 기업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식용해서 먹었을 때는 당연히 살균제 문제 있죠. 락스 먹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흡입 독성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보통 다른 세균이 살균제에 의해서 살균제 저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정상세균을 많이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상세균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근데 영향을 미쳤는데, 보통 다른 정상세균이 없어지고 나쁜 세균이 만약에 자라게 됐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렇다면은
상기도 감염이나 폐렴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급성으로 그죠? 금방 나타나니까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병들어 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저농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왜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는가? 이건 바로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찢어지고 피나고 찢어지고 피나고 갈라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피나고 갈라지고 이런 건데 염증은 물론 4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런 증상을 동반하지만 일단 폐에서 염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몸은 치료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치료하는 세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섬유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폐 전체에 걸쳐서 폐가 염증이 일어나면서 미세한 염증이 생겨나는 거죠. 미세한 염증들이 폐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거고, 이것이 섬유화, 그죠? 섬유화를 일으키게 된 것인데, 왜 염증이 폐에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염증의 문제는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제 연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너무 앞서가면 그런 상황도 좀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책을 내고 생로병사 신비의 메커니즘을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논문을 한 40쪽짜리 영문 논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의학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이 책은 한의학에서 단서를 얻은 거죠. 한의학의 핵심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의 문제인데요. 한의학에서 왜 열이 없다, 뭐 허열, 응? 냉하다, 뭐 열이 많다, 응? 뭐 어디에 열이 많아서 심장에 열이 몰려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논문에서 이제 염증 과립구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면역세포라는 것이, 저는 결국 한의학에서 힌트를 얻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암비풀이라고 해서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 시리즈를 동영상 37편을 지금 게시하고 있는데, 이 만성염증과 암의 비밀을 풀다에서 한의학에서 열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엔 열을 일으키는 세포인 과립구가 열과 활력, 염증의 원인 세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의학적으로 저농도의 어떤 살균제가 흡입되었을 때 염증이 생기는 문제는 사실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찾기는 힘듭니다. 지금 우리 현 의학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의학에서, 서양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죠. 한의학 자체의 근본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한의학의 근본을 밝히면서 과립구의 어떤 미스테리라는 것에 집중적으로 파헤치게 되는데요. 과립구는 면역세포를 알려주죠. 면역은 몸을 지킨다는 뜻인데, 열과 활력, 염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폐라는 곳은 우리 몸에서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피부에 문질렀다면은 그 살균제는 전혀 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먹으면 배탈이 났겠죠. 근데 폐라는 곳이 이 과립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거죠. 과립구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장소다. 요거는 제가 논문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암비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요약된 내용, 동영상 요약 서머리 설명들도 있거든요. 동영상 설명 내용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폐는 과립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립구는 산소를 싫어하는데 산소가 가장 적은 곳이 산소가 가장 적은 곳이 우리 몸의 폐예요. 무슨 소리냐? 폐는 산소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 폐는 우리 몸의 산소를 불어넣는 곳인데 가장 많을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폐에 산소가 가장 적으냐. 우리 몸은 동맥을 거쳐서 정맥을 돌아오게 되는데 심장에서 또 펌프질해서 폐에서
다 이렇게 산소가 가장 적어진 혈액이 폐로 가서 거기서 산소가 가장 많은 공기와 그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혈액에 산소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폐정맥 이게 원래 이게 심장에서 폐로 가는 심장에서 폐로 가는 이 혈관에는 폐에 바로 그 폐에 있는 곳이죠. 폐에 있는 곳에 직전에는 이런 푸른색의 가장 강력한 산소를 다 이럴 대로 잃고 가장 산소가 없는 그 혈액이 있습니다. 이곳에 산소가 적은 곳에 가리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곳에 가리구들, 이 염증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살균제가 정상세균을 영향을 주게 되고 임파구라고 하죠. 임파구는 우리가 진짜 우리 몸 지키는 면역세포인데요. 임파구를 감소시키게 되면 제가 많은 비플에서 설명드린 논문과 그 원리대로 다시 가리구가 더 상승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리구가 많은데 가리구가 이런 살균제 저농도의 살균제 영향에 의해서 가리구가 더 상승되면서 우리 몸에 가리구가 많아지면요, 갈라집니다. 이게 피부가 갈라지고 하는 염증이 생기죠. 벌어지는 염증입니다.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 찢어짐. 이게 이제 뭐 찢어져야지 째야지 찢어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긴 얘기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갈라짐, 우리 몸에 입 갈라지는 분들 있죠. 입 안에 갈라지고 입병 나오고 입 가에 갈라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가리구가 많을 때 생기는데요. 몸 전체에 가리구가 많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죠. 몸에 이 가리구가 너무 많아진 사람들은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 폐에서는 가리구가 그러지 않아도 산소가 온몸에 많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 하나입니다. 폐는. 이 폐는 외부에 노출된 곳 중에서는 가리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갈라짐이 생기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폐 전체의 섬유화가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폐에 어떤 염증이 많아지면은 다른 장기들도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은 이런 염증 조직이 생겨나게 되면, 염증 조직이 폐 전체에 이렇게 많이 확산되면은 가리구들은 다시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염증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제가 뭐 많은 비풀에서 활성산소의 어떤 문제도 어떤 의미인지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지금 의학적으로 현의학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죠. 세균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정상세균이나 그 나쁜 병원체라고 그러죠. 나쁜 역할을 하는 세균이나 다 크게 다르지 않게 하나의 어떤 세균으로 보는데요. 이 염증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지만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정상적인 적용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사나 어떤 의학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살짝 이해하기 힘드니까 살짝 제껴져 있죠. 제껴져 있는 상태인데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균의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세균을 줄이려고 이 살균제 막 이렇게 기업에서 세균만 줄인다 그러면 잘 팔리죠. 이게 좋은 건가 싶습니다. 뭐 손 소독제, 나는 비누로 씻지도 못해, 비누로 씻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손 소독제, 그죠? 살균제를 넣은 것으로 손을 문지르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정상 세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염증이라는 것이 이 세균하고 염증이라는 것은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잇몸 질환의 원인구를 99% 억제하는 실험적으로 확인됐겠죠.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치약인데요. 치약인데 살균제를 넣은 거죠. 그래서 원인균들을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염증이 안 생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은 필요악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세균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균 이렇게 염증의 원인으로서 좀 이제 어떤 몸에 어떤 염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벌어지고 피 나고 막 고름 나고 이렇게 염증 생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 정도 이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데 외국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현상 그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세균이 나오면 세균성, 바이러스성이 나오면은 바이러스성 염증이죠. 근데 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외국에서는 이미 이 무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 파스테르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9세기 말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루이 파스테르하고 로베르트 코흐, 그죠? 로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이제 세균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염증의 원인이 아니다. 염증의 원인이다.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세균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현대의학에 와서는 이 세균설이 수정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생겨요. 지금 현재 염증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은 건선이라든지 피부염들 많아요. 아토피 다 자가 면역 질환이죠. 염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토피, 그죠? 얼마나 흔합니까? 무균성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있는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균설이라는 것은 이제 폐기됩니다. 왜냐면은 루이 파스테르 그때는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게 설이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뭐냐면은 세균을 줄이면 염증이 낫는데 유리하다. 이겁니다. 세균을 줄이면 염증이 낫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균을 줄여도 염증이 생길라 치면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 당면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 특히나 이 살균제를 남용하는 것은 지금 정상세균에 대해서 또 지키는 역할을 하는 정상세균들한테도 많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는 더 이런 자가면역, 무균성 염증에 대한 어떤 무균성 염증의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아주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죠. 지금 살균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완전 균 없애면 안 됩니다. 한 90%만 없애야죠. 전체적으로 세균을 봤을 때 한 90% 정도만 없애면은 80-90%만 없으면 좋습니다. 세균을 줄이면 염증이 나는 유리하지만 세균을 완전히 줄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살균제는 이게 넓은 영역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때문에 특정 항생제도 물론 정상 세균 잘 죽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항생제도 지금 정상 세균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살균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균과 염증의 관계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비슷해요. 그 물리의 뉴턴의 어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죠. 이게 하나가 작용하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이 생겨라 치면 세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균과 염증은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현대에서 있던 이 항생제 남용과 함께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았고 잘 썼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결국 항생제와 살균제를 현대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세균이 사라지게 되고 무균성 염증이 증가하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 또 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직관적인 지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제 책에서 설명하는 게 직관적 지능을 키워야 될 설명을 얘기하죠. 제가 책을 쓰고 연구하고 이런 것이 인정받기가 아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데카르트의 어떤 방법소설, 제가 제 생각나무, 닥터송의 생각나무라는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거기 안에 제2의 방법소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데카르트의 어떤 진리를 찾는 방법. 진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뭐, 교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진실을 찾는 방법.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을 찾을 방법에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직관적으로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데카르트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제가 실험에 의하지 않은, 작은 실험은 물론 합니다만은 대량의 실험에 의한 요즘에 어떤 논문이 가는 어떤 그런 추세와는 거기로 갈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보해 나갔던 그 학문적인 진보가 있어가지고 저는 대량의 실험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적 의학자로서의 길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못 찾아냅니다. 실험만 해가지고는 메커니즘을 완전히 구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잘 다발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진실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직관적 지능을 키워야 한다고 제 책을 이야기합니다. 제 책이 어려운 이유가 이 직관적 지능이 부족한 분들이 봤을 때 어려운데요. 직관적 지능은 계속 활용하면 키워집니다. 우리 사람이 알파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직관적 지능을 키워야 되고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원천이 되죠. 제 연구 방법들로서 제가 만암 비풀을 하고 염증을 정의하고 제가 논문을 근본해서 있잖아요.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숙고와 많은 오랜 시간에 대한 어떤 검토 끝에 또 엄청난 관찰이 있죠. 관찰. 요즘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은 보지 못하고 있다. 편견,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보는 눈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건데, 요즘 뭐 빅데이터 하시는 분도 지금 관찰하라. 그리고 생각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3번 관찰하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관적인 진행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1957년에 그 입덧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진통제 탈리도마이드라는 진통제 문제가 있었죠. 탈리도마이드 1957년입니다. 그때 독일의 어떤 제약사에서 입덧 감소 효과가 있다, 입덧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약을 뭐 유럽과 일본에서 많이 이러고 전 세계에서 많이 판매되는데 미국만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 미국만 판매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사람이 프랜시스 켈리라는 갓 공무원이 된 FDA의 공무원이 된 여자였어요. 여자 이제 신입 공무원이죠. 켈시, 프랜시스 켈시인데 이 켈시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의 영웅이 죽었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예찬을 했죠. 이것을 미국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막았기 때문인데요. 켈시라는 이 탈리도마이드는 그 이후에 12,000명의 기형아를 출산하고 나서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가습기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살균제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입증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 살균제는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먹었을 때 죽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입니다. 그죠? 생체 유해성과 독성의 실험을 합니다. 그죠? 유해성과 독성 실험을 합니다. 이런 실험 방법이 정해져 있겠죠. 살균제라든지 이런 거 평가하는 살균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살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유기물이 계속 있는 가습기의 상황에서 유기물이 있는데요. 유기물을 자주 씻지 않고 살균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당히 독해야 돼요.
근데 이 살균제가 뭐 얼마나 뭐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뭐 락스나 그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락스 하나만 알아도 돼요. 락스로 소독하는 것도 독한데요. 그 유기물을 세척하지 않고 락스에만 소독을 뭐 이렇게 뭐 우리 보통 저희 집에서도 락스를 좀 쓰는데 곰팡이 제거 목적으로 곰팡이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항상 이게 유기물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물을 줄여야 항상. 그게 잘 어려우니까 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먹었을 때 뭐 음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세균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거죠. 상당히 세균의 감소 효과가 크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적인 살균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살균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프랜시스 켈시라는 이 박사는 입덧이라는, 물론 이분이 어떤 과정을 이렇게 된지 뭐 자료가 부족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이라는 건데요. 입덧이라는 게 필요해서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자잖아요, 그죠? 애를 낳을 때 나쁜 음식을 막기 위해서 입덧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애한테 해로우니까요. 애가 있는 상황에서 애한테 가해질 수 있는 나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덧이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입덧이 없어진다라는 이 약을 좋다고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습기를 살균제로 해가지고 씻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좀 생각을 바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세균은 완전히 몰아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살균제 지금 최근에 제가 또 TV 광고를 접한 거에서는 이제 우리 그 바디워시 있잖아요. 바디워시 제제를 파는데 완전히 몸을 완전히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그런 바디워시를 팔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살균제가 들어간 거죠. 피부에 붙어있는 이제 균까지도 다 막 없애려고, 그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더 좋은 제품이다. 이게 살균 성능이 뛰어나고 균을 줄여가지고 더러움을 빨리 해결하는 것과 균을 줄이는 것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바디워시 제품, 제가 지금 제품명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광고를 봤는데요. 아주 그냥 피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깨끗하게 완전히 채소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살균제를 활용한 이 생활용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살균제 남용의 문제의 심각성을 전해주게 됩니다. 일정 이상의 살균제를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도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도 꼭 필요한 데만 당연히 먹어야 되고요. 살균제도 적정한 살균제를 써야 되죠. 대표적인 살균제가 뭡니까? 비누입니다. 비누. 유기물 세척이 가장 적절한 수준의 살균제죠. 비누. 유기물을 녹이는 게 비누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살균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비누. 그리고 비누 계열의 어떤 바디워시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깨끗함이 좋은 것이지, 지금 너무 심한 깨끗함, 완벽한 깨끗함은 문제가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균설은 이제는 여러분들 세균설의 그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균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심지어는 나쁜 세균들도 필요합니다. 나쁜 세균을 하는 방법 해결하려면은 우리 몸의 어떤 근본적인 내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고쳐질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면역요법에서 얘기하는 생활과 음식 같은 거죠. 이런 것들 바뀌어야지 나쁜 세균을 줄여들 수가 있는데요. 면역력을 결국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부터 방사능의 문제라든지 염소 그죠? 클로라이드, 염소나 방사능 이런 것들이 그 20세기 초반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을 일으킨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낮은 제약 같은 거의 어떤 문제에서도 이런 어떤 시행착오들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